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부터 식품영양학과에서 함께하게 된 손양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세미나에 이제 연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 세미나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세미나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 Beyond Conventional Farming이라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관행 농업을 넘어서 제가 요새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새로운 agricultural 시스템을 사용해서 specific purpose crop이라는 어떠한 특수 목적용 작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요새 많아서 이러한 주제를 관련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가 거의 되다 보니까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인트로덕션, 그리고 제 리서치 페이퍼 2개 정도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학부를 졸업을 했고, 같은 동대학원에서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박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부과정 도중에는 제가 이제 농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 농업대학에 거기에 이제 가서 작물생명과학이라는 곳에 이제 복수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농학 쪽으로 옛날 농학과에서 이제 복성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농학이랑 식품영양을 좀 연계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졸업 후에 키스트 이제 강릉분원에 가게 되었고, 이제 키스트 강릉분원에서도 스마트팜 리서치 센터 이제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로 이제 제가 옮겨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러한 연구들 약간 스마트팜과 식품 영양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제가 키스트에서 한 4년 정도 포스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중앙대학교로 이번 2학기부터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제 리서치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높은 그런 주제들은 푸드 케미스트리, 식품화학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스마트팜, 그리고 펑셔널 푸드, 이제 식품의 기능성들을 좀 보고 있고요. 푸드 테크놀로지, 푸드 퀄리티 같은 것들도 좀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 토픽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제가 박사 논문 주제로는 에디브 이섹트, 그러니까 식용곤충을 했었고, 식용곤충에 관련해서 이제 케미컬 프로파일링이라던가 뉴트리셔널 밸류라던가 그리고 산업적인 이용, 테크놀로지, 뭐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프로세싱이랑 퍼멘테이션도 이제 약간 박사 학위를 하는 도중에 이런 연구들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로 옮겨가고 나서는 제가 펑셔널 푸드 관련해서 이제 생료활성 연구를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 인비트로 셀을 이용한 인비트로 스터디와 인비보 스터디, 애니멀 특히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인비보 스터디를 주로 많이 진행을 해서 오베스티, 내쉬라고 하는 지방간염, 그리고 IBD, 인플라메토리 보어스 디지즈라고 하는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동물 모델을 이제 가지고 실험을 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스마트팜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제가 관심이 높았던 것은 이제 다양한 컬티베이션 컨디션을 이용하거나 또는 엘리시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간 자극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스티뮬레이터, 그 엘리시터를 처리를 해서 떻게 케미컬 프로파일링이 변하는지, 그리고 뉴트리셔널 어떤 팩터들이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을 했었고, 특히나 specific purpose crop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 목적용 작물, 그러니까 단순한 기존 작물을 좀 뛰어넘어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물을 이제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 대한 그런 인트로덕션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워낙에 뭐 사실 제가 농업을 뭐 학부 때 복수는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박사도 아니고 이제 그런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4년 정도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서 보고 들으면서 이제 약간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업의 발전이라고 하면 처음에 저희 뭐 소나 사람이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저희가 기계들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트랙터라던가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몇 명 없는 소인원의 사람들이 굉장히 넓은 면적의 재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파밍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계 농업이나 뭐 이제 시설 농업 같은 그런 그린하우스나 여러 가지 이러한 발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발달된 형태로서는 약간 수경 재배 형태 비슷한, 그러니까 수경 재배 형태나 이런 거 관련해서 흙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도 이제 파밍이 진행이 되었고, 물론 이 수경 재배도 개발된 지는 한참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밍이라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또 저희 국가적인 이슈죠.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이고 그런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은 ICT에 파밍이 결합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딱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파밍을 하는데 ICT 기술이 접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접목이 되어서 그것이 파밍을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스마트팜에 좀 관련된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센싱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센서들에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ICT 기술에서 어떤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얻는 것을 센서를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온도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이제 온도나 습도나 CO2 같이 그러한 인바이러멘터의 그러한 센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피노타입 그러니까 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작물의 형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까지도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센싱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 다양한 소프트웨어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ICT를 이제 융합을 시켜서 스마트팜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텔레매틱스 이것까지 같이 나오면서 저희가 떨어진 곳에서도 리모트한 곳에서도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인바이러멘탈 컨트롤이나 또는 내가 물을 주겠다라거나 그러한 것들 뭐 온도를 뭐 바꾸거나 아니면은 수학을 뭐 더 나아가서 수학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수학을 이제 해라라고 입력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이 스마트팜에 다 접목이 되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텔레매틱스,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결합이 된 형태로 저희가 스마트팜의 기술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스마트팜 기술이 완성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어널리틱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ICT를 통해서 그러니까 센서들을 통해서 이런 ICT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아무래도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적절히 분석하는 그러한 솔루션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야만 저희가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뭐 저희가 직접 인식하지 않더라도 기계가 인식을 하고 또 자동으로 뭐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새로운 어떤 명령을 내린다거나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CT 기술이 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센서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또 DB를 스토리지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하는 그러한 기술들 그리고 리모트하고 오토매틱한 그러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당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히나 이런 모바일 하드웨어의 개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고요. 저희 앱 같은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앱 같이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기술이 이제 CT 기술로 이제 소통을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리얼타임으로 체크를 하거나 어떤 조절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한 어떤 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모식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파밍 부분인데 이 파밍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센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지금의 여기의 상태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모여서 뭐 여러 서버 이런 거에 저장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일 수 있게 어떻게 이제 특히 모바일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또는 뭐 다른 어떤 하드웨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가 여기서 리모트한 상태로 또는 어떤 이러한 모바일한 상태로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을 다시 또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술이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식품영양학과 스마트팜을 좀 연결을 하고 싶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좀 이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ICT가 사실은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팜은 그냥 잘 기르자라는 어떤 기술이 보통 일단 먼저 아직까지는 잘 기르자 그런 것과, 그리고 ICT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거나 어떤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혼란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는지, 아니면 그리고 내가 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지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스마트팜 시스템에 갖추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스마트팜 기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도 않았고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되지도 않았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기른 것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스마트팜을 통해서 기른 것이 예전과 그렇게 다른 작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기르고 더 잘 기르고 그냥 단순히 잘 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식품 영역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떠한 작물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같은 작물이 길러지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ICT 기술이 결합된다, 그냥 그것밖에 없어서 제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제가 좀 파고들 수 있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ICT 전문가들은 굉장히 지금 이 스마트팜이라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반대로 농업 쪽에서도 조금 애매하고 지금 특히 식품영양 쪽에서 뛰어들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 다른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vertical farm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어 팜 시스템인데요. 아마도 뭐 옛날에 용어로는 plant factory라고 이제 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공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수직 농장 또는 뭐 도시형 농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딱 이런 느낌으로 제가 버티컬 팜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린하우스 같이 그런 거나 아웃도어가 아니라 필드가 아니라 이런 인도어 상태에서 어떤 건물 내에서 기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광도 인공광을 쓰게 되고 저희가 물의 순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인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자연에 이제 의존해서 기르는 형태라기보다 자연이 아니라 진짜 아티피셜한 상태에서 기르는 그러한 파밍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버티컬 팜에서도 저희가 IT 기술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는 있습니다. CT 기술은 약간 좀 애매하고요. CT 기술도 물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랑 버티컬 팜은 굉장히 좀 혼재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마트팜이란 기술은 이제 ICT를 파밍에 접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린하우스 말고도 그냥 필드, 그냥 이제 필드에서도 ICT 기술을 접목했다라고 하면 스마트팜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버티컬 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기르는 것을 워낙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물론 인공광이 아니라 다 자연광을 쓰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라이트 소스가 있어서 이제 인공적으로 광을 주게 되고요. 뉴트리언트 소스도 인공적으로 어떤 베딩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거기서 식물을 키우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인공적으로 기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프로티컬 팜에서 IT를 전혀 빼놓기는 좀 힘든 게 클라이메이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을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그런 모니터링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수집이라던가 그런 거, 그리고 이 뉴트리언트 소스에 대해서 물이나 양액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순환하는 거나 뭐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 인간이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제대로 하려면 이제 IT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버티컬 팜도 스마트팜의 영역의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은 버티컬 팜이라는 이 인도어 팜에서 인공광과 그리고 인공적인 어떤 뉴트리언트 소스를 가지고 어떤 재배를 한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으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흙에서 기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작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것이 어떠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바깥에서 원래 기르던 것들과 어떤 것이 다른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연구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 에그리테크와 푸드 뉴트리션을 이제 융합하는 연구를 하는 것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키스트에서 제가 이제 노주원 책임연구원님 여기 PI 제 PI이신데요. 이제 전 융합연구단 이 SFS 융합연구단이 굉장히 한 1년에 100억이 넘고 한 3년에 한 350억인가 그 정도 됐던 좀 큰 과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스마트팜에 관련된 거의 제대로 된 첫 번째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여고의 이제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아마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스마트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에 이제 후속 과제들이 주로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스마트팜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에그리테크에 관련해서 조금 보고 듣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연구로서 이제 특수 목적용 작물을 재배를 하는 특히 벌티컬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특수 목적용 작물을 재배를 했었고 그래서 저칼륨 케일이라는 것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일의 칼륨 함량이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에 다 높은데 케일에서 칼륨 함량을 좀 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왜 했느냐 하면 저희가 저칼륨 시계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신장 질환자,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에서 더 이제 나가게 되면 신장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엔 칼륨을 제한하는 그러한 저칼륨 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채소를 먹지 않는 것은 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그러니까 식품영양적으로 봤을 때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하다 보니까 채소를 먹이되 저칼륨으로 이제 칼륨의 함량을 낮춘 채소를 먹이는 것을 시도를 해보자 싶어서 저희가 이제 저칼륨 K를 생산하는 방법을 시도를 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이 에그리테크를 이제 좀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에서 새로운 에그리테크를 좀 사용하는 그런 것을 시도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리서치 페이퍼로 제가 냈던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연구로서 제가 진행했던 첫 번째 리서치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포닉 컬티베이션, 그러니까 수경 재배 방법을 가지고 레몬밤을 재배하는 연구였는데요. 레몬밤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레몬밤 차로 먹기도 하고 요새 유명한 게 이제 막 레몬밤 다이어트 뭐 그런 거에서 이제 홈쇼핑에 많이 한창 나와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허브 종류로서 좀 향도 좀 있고 외국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보시게 되면 Industrial Crops and Products라는 저널에 제가 투고를 했었고 임팩트 팩터가 이제 2021년 이 정도였고 JCR이 10% 이내의 어떤 그런 저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했던 것은 하이드로포닉 시스템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수경재배 시스템에서 레몬밤을 기른 뒤에 그 시스템에서 길렀을 때 레몬밤이 뭐 생육은 어떤지,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떤지, 클로로필 어떤지, 아니면 뭐 미네랄은 어떤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리고 뭐 화학 성분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린하우스 내에서 그러니까 그 온실 내에서 EBB 베드라는 이 베드를 사용해서 수경 재배를 진행을 했고요. EBB 베드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양액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양액을 공급해서 그러니까 양액이라고 하면 뉴트리언스 솔루션 그 물에다가 여러 가지 그 식물에 필요한 미네랄 같은 거나 영양분을 타서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기르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맹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뉴트리언트 솔루션 양액을 줌으로써 저희가 식물을 기르게 되는데 이 베드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펌프를 통해서 여기에 양액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 이제 양액을 공급했다가 어느 정도 오버플로가 되면 다시 또 밑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펌프가 사이클이 일어나는 양액의 사이클이 있기도 하고 가끔은 이 양액을 이제 프레시한 거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수경 재배를 저희가 몇 가지를 시도를 해봤다고 했는데 총 3가지 방법으로 레몬밤을 기르는 것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드립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소일이든 뭐든 어떤 베딩을 깔아가지고 여기에다 심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양액을 줘서 키우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도를 한 것이 먼저 소일 베드, 그러니까 상토, 저희가 화분에 쓰는 그러한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기르는 것과 펄라이트라고 해서 하얀 약간 자갈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토양 대신에 써가지고 이제 뿌리를 지지할 수 있는 이렇게 수경재배에서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펄라이트를 이 토양 대비 많이 쓰는데 그래서 토양을 약간 컨트롤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펄라이트로 일반적인 수경재배 방법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에어로포닉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글로는 분무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뿌리에다가 양액을 분무해주는 이런 형태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레몬밤을 길러서 그것에 이제 품질 평가라던가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사진에 이제 토양에서 기른 것, 펄라이트에서 기른 것, 그다음 에어로포닉에서 기른 것 보시면 또 막 엄청난 큰 차이는 아마 찾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로스 파라미터 관련해서 저희가 봤을 때도 에어리얼 파트, 그러니까 지상부 같은 경우에 프레시 웨이시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확했을 때. 그리고 뭐 드라이 웨이스에서도 유의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말리든 뭐 프레시 웨이시든 그렇게 생체 중이든 건체 중이든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기르든 잘 길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로포닉으로 기른 경우에는 뿌리의 건체중이 좀 높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어로포닉 같은 경우에 물을 이제 밑에서 뿌려주고 담그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얘들이 아마 뿌리를 좀 더 이제 물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많이 뻗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그냥 생각을 했고, 근데 지상부를 저희가 보통 먹기 때문에 지상부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퀄리티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색 같은 경우에 이게 색을 저희가 찍은 것이고, 그다음 클로로필 컨텐츠도 약간 색에 이제 녹색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또 그로스에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클로로필도 찍었는데, 클로로필이나 그 다음에 색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시스템들에 따라서 이러한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한 것은 미네랄 컨텐츠를 측정하면서 이제 미네랄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좀 차이가 났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요 나이트레이트라는 이것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질소,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질소 비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 기를 때 그렇게 보셨을 때 소일 베딩을 썼을 때, 그러니까 상토를 썼을 때 NO3의 집적이 좀 낮았고, 그 다음에 펄라이트나 에어로포닉에서는 NO3가 식물체에 좀 많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었고,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펄라이트에 다른 거 대비 이제 칼슘이 조금 들어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들어있는 베딩이다 보니까 아마 칼슘이 조금 더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의 차이가 났던 것은 사실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사실 아까까지 보셨던 이제 어떤 눈으로 외관으로 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시스템별로 없었으나, 이제 여기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로 가장 이제 식물체에서 이제 생료활성 물질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질인 피놀릭 애시드 컨텐츠나 봤을 때는 저희가 소일 베드에서 키운 것이 펄라이트나 에어로포닉은 이제 소일 상토가 없이 소일 리스하게 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키운 것 같은 경우에 소일 베드에서 키운 것에 비해서 굉장히 토탈 피놀릭 애시드 컨텐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ABTS나 TPPH 같은 경우에 레디컬 스캐벤징 액티비티를 측정해서 엔타이 옥시데이티브 액티비티, 그러니까 항산화성을 이제 저희가 측정하는 방법인데, 항산화성이 이 소일 베드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토가 있어야 좀 더 피노에이시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이런 항산화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피노일 애시드 중에서도 이제 메이저 컴파운드들에 대해서 HPLC를 통해서 함량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이제 메이저 피크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소일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상토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로즈마리닉 애시드와 리소스폴믹 애시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특히 이 로즈마리닉 애시드가 사실은 원래는 레몬밤에서 좀 이제 특징적이고 약간 가장 메이저한 성분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큰 피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메이저한 성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성분인데,
이것이 소일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감소를 했고, 반대로 근데 소일이 없는 경우에는 카페익 애시드 함량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고, 메틸 로즈마릴 애시드라는 굉장히 특이한 성분이 또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그 소일에서 기르는 경우엔 거의 발견되지 않은 성분인데, 펄라이트와 에어로포닉에서 이제 토양이 없이 길렀더니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패스웨이 이제 메커니즘을 좀 신테시스를 좀 보았을 때 페닐알라닌과 타이로신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로즈마릭 애시드의 합성 과정이 카페익 애시드는 이 중간에서 이제 코에부터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그 패스웨이가 약간 다운 레귤레이션 되면서 카페익 애시드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마 소일 리스 형태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었고, 소일이 있는 경우는 이것이 진행이 다 되면서 로즈마리 애시드는 이소스파믹 애시드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룹핑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하이어라키컬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도 소일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묶이고 소일이 없는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이 되고, 여기는 사실 좀 어린 개체라서 여기를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PCA 분석을 했을 때도 이렇게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일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약간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가 달랐다. 그러면서 약간 항산화는 좀 더 좋고 토탈 필로릭 애시드가 올라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진행했던 그런 연구를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저칼륨 K, 그러니까 신장 질환자를 위해서 칼륨의 함량을 낮춘 K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이었고, 그러한 논문을 쓰면서 또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푸드 케미스트리 임팩트 팩터 7.514에 JCR이 한 4% 이내, 5% 정도 되는 이내의 논문에 게재를 올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컬밤 시스템에서 그러한 이제 저칼륨 K를 개발하는, 그러면서 이제 미네랄 컨텐츠나 뭐 여러 가지 글루코시노레이트나 여러 가지 분석을 또 진행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 버티컬팜 저희가 실제로 기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팜에서 K를 이렇게 기르는 형태로 인공광해형 식물 공장 내에서 기르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수확하기 전에 2주 전까지는 정상적인 양액을 주다가 수확하기 딱 2주 전부터, 수확하는 게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2주 전부터 그 양액에, 이게 양액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양액에서 칼륨을 아예 뺀 거부터 칼륨을 그대로 넣는 것까지, 요거를 좀 이제 그레디언트화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저희가 이렇게 칼륨 함량을 좀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버티컬 팜에서만 가능한 것이, 토양에서는 칼륨을 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죠. 이미 토양에 칼륨이 섞여 있는 것을 저희가 빼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데, 저희가 여기선 양액을 주기 때문에 물만 주고 그렇게 기르기 때문에 칼륨을 완전히 뺄 수 있는 이러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시도를 그렇게 했을 때 50%로 뺀 것이 가장 이제 잘 자랐고요. 그냥 컨트롤에 대비해서는 사실은 이 생체중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0%까지 하더라도, 그러니까 2주까지는 칼륨은 하나도 없는 양액을 줘도 버티더라.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에는 그게 생산량에는 그래도 형계적인 차이가 없더라라고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 대신 미네랄 컨텐트를 보시게 되면 포타슘, 칼륨의 양이 이제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로 이제 저희가 양액을 줬을 때 이게 거의 한 70% 정도 줄어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70% 줄어든 만큼 더 먹어도 되는 거가 되겠죠. 이 채소를, 그러니까 칼로리를 더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얘가 토탈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항암 성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리고 케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생리활성 성분인데 0% 케일에서 이 메타볼라이트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토탈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그래서 항암 성분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칼륨의 양이
나트륨 양과는 이제 원래 이제 저희가 이게 서로 상반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륨 함량이 나트륨에는 영향을 줬는데 사실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토탈 글루코스가 조금 이제 증가한 것이 이제 칼륨이 빠졌을 때 증가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뭐 그로스 레이트나 컬러나 뭐 클로로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을 했는데 나머지는 약간 유의미하게 칼륨 함량에 따라서 따라가지는 않았고 요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만 약간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칼륨이 빠진 이 0%에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좀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수경재배 방법을 가지고 레몬밤을 길렀고 소일리스 컬티베이션을 했을 때 케미컬 컴파운드 프로파일링이 바뀌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단지 근데 소일리스 그룹에서 이제 피놀릭 애시드 컨텐트나 그 다음에 항산화 효능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메틸 로즈마리네이트라는 이 굉장히 특이한 성분이 정말로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성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소일리스 방법을 쓰는 스페시픽 퍼포즈 클럽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의의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서치 페이퍼에서는 이제 신장 질환자를 위해서 버티컬팜에서 케일의 함량을 줄인 그러한 그러니까 칼륨 함량을 줄인 케일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 방법을 통해서 70%까지 칼륨 함량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케일의 퀄리티는 동일했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거의 감소가 없었고 그리고 색이나 여러 가지 퀄리티에 있어서도 큰 외관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토탈 글루코시노레이트 함량은 이렇게 줄어든 거에서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포타슘 함량이 줄어들면서 그것이 어떤 자극, 스티뮬레이터 또는 엘리시터가 되면서 이 글루코시네이트 함량을 늘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되었거나 그 덕분에 엔타이 캔서 액티비티가 다소 증가하지 않았나, 향상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더불어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진행했던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절한 에그리테크를 사용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특수 목적형 작물을 이제 성공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스마트팜 시스템이라는 어떠한 그 기술의 얽매이기보다는 그 재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시도할 수 있는 것, 에그리테크를 좀 시도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특수 목적형 작물을 재배하고 그것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어, 농업과 에그리테크와 그리고 식품영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시간이 오버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이 오버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오늘 세미나 관련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